자, 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분을 좀 오늘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요. 지난번에 한번 모셔봤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같은 이슈를 참 색다른 시각으로 잘 풀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핀 김영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핵심 포인트는 좀 뒤에 있기 때문에 앞부분 이야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시장이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분기점에 도달했다. 다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게 2240포인트 정도라고들 보고 계신데 그게 그럴 것이 지난번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2240포인트의 의미가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제가 매물대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 1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부터 10월 저점까지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매물대를 구해보니까 2240포인트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저기네요. 그렇죠. 지금 벗어나자마자 가장 좀 막대기가 길어 보이고 그거보다 더 긴 데가 이제 2,4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더 길어 보이죠. 해서 이번 매물대를 좀 벗어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수치로 비교해 보면 2,000에서 2,240포인트 정도의 거래 비중이 다 합해봐야 7%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2240에서 2350포인트 저 막대기의 비중이 24%가 넘기 때문에 거래가 한 4배 정도 되는 것이죠. 해서 네. 거래량도 좀 늘어나야 되고 모멘텀도 좀 강화돼야지만 저것이 돌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월하고 비교해 보면 좀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 않을까. 1월보다는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같은 이유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월에 호재성 재료들, 그러니까 FRB가 도비시한 그런 코멘트를 한 다음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네. 점은 비슷하고요.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더 추가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외국인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1월에는 거래일수 38일 동안 4조 7천억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뭐 하루 평균 한 1,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3월 29일 이후에 6일 동안 1조 1,0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 평균 하면은 한 1,8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때보다 좀 증가되고 있다. 이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기관이 좀 달라졌습니다.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1월 상승기 동안에는 9천억을 매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3월 29일 이후에 순매수를 누적을 해보니까 4,9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서 이번 상승이 나타나는 이 3월 말부터 나타난 상승에서는 개인 빼고는 거의 모든 주체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지난번보다는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의 교역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량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나홀로 상승하는 일들은 거의 많지 않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좋아졌을 때 함께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하지만 여기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아직 기대감이 계속 있긴 합니다만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요. 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우리나라가 동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도 한번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신고가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가 약간 한 300포인트 정도, 400포인트 정도 고점보다 좀 얼마 안 남았네요. 떨어져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보잉 같은 경우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보잉이 얼마나 깎아먹었나 다우지수를요. 그걸 네. 구해보니까 한 12% 정도, 지난 주말 종가까지 한 12%가 내렸습니다. 고점 대비요. 네. 그래서 다우지수의 한 비중을 11%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잉이요. 뉴욕 쪽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니까요. 그러면 곱해보면 34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을 해주면 보잉 빼면 거의 고점 다 왔다는 얘기네요. 보잉만 아니었으면 지난 2018년 10월 3일에 그 등락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날에 움직였었던 구간에요. 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그 이외에도 이제 주요 업종들, 그러니까 반도체 ETF 같은 경우로 우리가 감안을 하면은 네. 이미 신고가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테크 ETF, 그러니까 기술주 같은 경우는 한 0.4%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 이 소비가 중요하니까요. 소비 관련해서 ETF, 그러니까 경기 소비재 ETF를 구해보니까 고점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 0.5%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업종들,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 그다음에 소비재 이쪽 모두 다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느 한쪽만 튀어나가면 이 신고점을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미국의 반도체는 저런데 왜 또 우리는 왜 이러냐 이렇게 보실 네네. 수가 있는데 이 구성 종목이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ETF 구성,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그런 종목 중에서 인텔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지만 네네. 뭐 브로드컴이나 크리, 그다음에 자이링스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그렇게 연관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면서 지금 반도체 지수 끌고 간다는 점을 놓고 보면은 반도체 지수 때문에 우리가 같이 동달아서 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 단지 이런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신고점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네. 이번 주 중반에 이제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직성은 아직도 만들어 줄 것이고 위로 좀 치고 올라가려는 기운이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미국 쪽은 우리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중국 상해 증시가 이번 상승장에서요. 네. 세계적으로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8.6%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보셨던 그런 매물대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구해 보니까요. 네. 그건 이제 스케일을 2007년 상해 증시가 고점 기록한 이후에 네네. 매물대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이 3,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가 가장 많은 매물대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소화 중인데 만약에 그것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우리 증시가 미국이나 중국하고 동반해서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또 하나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것이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게 아니라 펀더멘털적으로 따져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었던 그 지수대가 네네. 2,35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도 매물 부담을 좀 소화하고 해외 증시가 동반이 된다 하면은 2,35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그림은 우리가 일단 윗방향으로 좀 잡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시장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저희가 오늘 원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증권업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증권업종이 뭐 왜 올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참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이유를 대긴 하시는데요. 김영진 대표께서는 왜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가 좋아졌으니까 네, 거래 수수료가 단순하게? 늘어나니까 시황 산업이니까 당연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와 비슷한 리포트가 또 지난 주말에 하나 나오고요. 네네. 또 매스컴에서도 좀 약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좀 줄여서 설명을 하려고 좀 자료를 줄였습니다. 이왕 한번 나온 얘기니까요. 네네. 그래서 나오지 않은 얘기로 추려가지고 이제 네.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 금융지수사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작용이 된다. 이건 뭐 그렇겠죠. 당연한 네. 얘기고요. 많이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업종인데 제가 그래서 증권업종이 왜 내리는가를 수수료 말고 무슨 이유가 있을까를 따져보니까 ELS 상품이 이제부터는 만기가 상환이 되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조기 상환이 된다는 네. 것이죠. 낙인 배리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무엇이 들어오냐면은 홍콩 H 지수를 기초로 한 그런 ELS 펀드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가입 정말 많이 하셨던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2018년 중국 지수가 꼭대기를 칠 때 네. 많이들 가입을 하셨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많이 우려스러웠는데 그게 이제 완전 썩은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네. 이제는 상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한번 H 지수하고 우리 증권업종 지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놀랍게도 종합지수보다 증권업종 지수는 홍콩 H 지수를 따라 움직이더라.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저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저기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꽤 긴 시계열이네요. 네, 근데 제가 왜 2012년부터 뽑아봤냐면은 그 이전엔 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근데 2012년도부터는 거의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증권회사에서 홍콩 H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많이 팔기 시작했던 게 2012년도부터이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게 상환이 되면서 그게 뭐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초기에 가입했을 때요. 네네. 이게 6개월 안에 85%나 90%나 시세가 유지가 되면은 상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기 우리가 상환이 로그인, 되는 로그아웃 것이죠. 베리어를 그렇죠.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수익률 5%를 네네.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스텝 다운식으로 6개월에 5%씩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네네. 있죠. 근데 지금 2018년에 발행되었으니까 지금 1년이 넘은 네네. 시점이죠. 그러면 보통 2번의 평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스텝 다운이 5%씩 2번이나 3번 정도 내려갔을 것입니다. 네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보통 한 그때 가입 시기에 85%에서
80%만 되어도 그러면 상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홍콩 H 지수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상해 지수처럼 네네. 많이 올라서 이제는 상당히 많이 오른 그런 낙인 배리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를 따져 보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사실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까? 네. 아닙니까? 지금 네. 뭐 거의 공짜 수수료를 그렇죠. 많이 캠페인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의 거래 수수료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불하는 게 한 0.1%이 정도일 테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무료 수수료를 감안을 해가지고 제로 수수료도 있고 많아요? 또 오프라인으로 내는 경우도 조금 있을 테니까 네.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한 0.05%로 가정을 하자라는 네네. 것이죠. 네. 거래 수수료 네. 일반 주식 거래할 때요. 그렇죠. 네. 일반 투자자들이 네. 그냥 보통 낼 때요. 근데 ELS 판매 수수료는 보통 0.5에서 1%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평균 잡아서 한 0.75%다 이렇게 감안을 하면은 15배 정도가 되는 것이죠. 네. 수수료가요. 네. 그런데 보통 적게는 한 달에 5조 원, 많게는 뭐 7, 8조 원이 이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걸 15를 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적게 잡았을 때 5조라고 잡아도 주식 거래로 환산하면 75조가 되죠. 네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3월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뽑아보니까 98조인데요. 네네. 거의 한 달에 거래 수수료가 그러니까 맞먹기 때문에 증권사가 ELS 상환으로 인해서 증권사가 한 달에 벌어들일 수익을 ELS 하나만으로 네. 지금 그 수수료를 벌어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거의 준한 수익이 이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그 상해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상해가 아니라 H 지수가 지수가요? 네.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수익은 계속 이렇게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다면 한 100% 이상의 수익 증가가 2분기에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대표적인 또 실적 후전주가 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면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증권업종에 대해서. 증권업종 지금부터 투자하는 것은 조정시에 들어가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네네. 됩니다. 다만 이렇게 내리면은 다시 또 넉인 배리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행되는 물량들이 또 중국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수익 구조가 좀 다변화되고 기초자산을 다른 쪽으로 여러가 다변화하지 않으면은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중반 2분기 넘어서부터는 좀 비중을 축소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겠다. 자, SP인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시장 클로즈업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